안녕하세요.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또 했죠. 이제 4% 이제 금리가 이제 됐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.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%인데 내년 2023년까지 가면 7%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심한 경우에는 8%가 될 수도 있다. 이것도 어쩌면 규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악을 기본값으로 산정해 놓고 지낸다고 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,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. 연초만 해도 2022년 연초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.25%였어요. 무려 1년 만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만큼 왔죠. 그리고 12월 달에도 미국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를 엽니다. 그때 0.5를 올릴지 0.75를 올릴지 의견이 분분한데요. 어쩌면 미국이 12월에도 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 근거는 뭐냐? 미국의 물가입니다.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저기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파월 의장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가입니다. 어쩌면 그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한국은행의 총재처럼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. 미 연준의 의장은요. 우리는 어떠냐?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매우 우려스럽죠. 한국 또한 11월에 회의에 0.5% 올립니다. 그렇게 해서 현재 3.0에서 3.5로 만듭니다. 그런데도 계속 주변에서 떠들어대죠. 금리 인상이 과도하다고 0.25% 올려야 된다고 떠들어댑니다.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 관료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정부 관계자도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 무슨 개수작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왜냐, 미국이 저렇게 훌쩍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뒷걸음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한국에 있는 외야 다 털리는 거죠.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금리를 찔끔찔끔 올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 저렇게 미친듯이 올리는데 말이죠. 이제 유럽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립니다. 한국만 지금 주춤하고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해서 더 많이 털리게 생겼고 더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. 안 그러면 다 쓸려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이 뉴스에서는 미 연준이 어떻게 한다라고 봅니까? 내년 금리 전망치를 4.6으로 전망했는데 이제 그 전망이 좀 바뀌어서 5%를 넘다라고 얘기하죠. 5%를. 실제로 5%에서 끝날까요? 아닙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는요, 내년 1분기에 5%에서 한 5.5%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, 내년 6월쯤 되면 6%가 될 것이고요. 그 이후에 물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, 물가가 조정이 되면 6% 상태로 쭉 갈 것이고, 만약에 물가가 내년 6월 이후에도 안 잡힌다. 7%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렇게 보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천하태평이다. 아직 여유가 많은 것처럼 이래저래 딴짓거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있는 관료팀들은 책임을 질 생각도 없고 열심히 할 의지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적당히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막장이죠. 막장. 개막장입니다.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더 심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날카로운 그 충격을 감내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. IMF는 97년, 98년 짧은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고 다시 반등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. 최소 5년 이상의 혹독한 충격이 지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그 긴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,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저축도 해야 될 것이고요. 살아가는 그 삶의 규모도 좀 줄여야 될 것이고,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빚을 지지 않는다라는,
빚을 겁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마음, 그런 태도,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켜줄 거다라고 봅니다. 이번에 연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? 3%, 2% 중반 대출금리라고 돈을 4억, 5억을 마구마구 빌려댔습니다. 2009년에서 2013, 14년까지 그 하우스푸어 사태 때 빚이 2억이다, 1억 5천이다, 2억이다 라면서 엄청 힘들어했습니다. 지금은요,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2배 이상입니다. 4억, 5억입니다. 30대, 20대 감당 못할 빚을 졌습니다. 집값이 미치듯이 오른다고 하면서 5억 빌리는 걸 우습게 생각했죠. 저처럼 직장생활 21년 한 놈도 5억을 빌린다고 하면 겁나는데요. 너무 무모하게 빚을 졌던 겁니다. 그렇게 연끌한 사람들이 맡게 되는 현실은 앞으로 많이 혹독할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앞으로 연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지라고 하면 멀리 갈 거 없습니다. 이웃나라 일본에 드라마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사채꾼 우시시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빚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몸을 파는 여성, 그리고 범죄에 동원되는 남성들, 일하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인생을 갉아먹는 한심한 사람들, 부모가 죽어서 그 장례식장에 가 있는 그 빚쟁이들에게 그 장례식에 조의금을 다 계산해서라도 빚을 갚게 만드는 그 사채꾼의 모습을 보면서 사채꾼이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되려 그렇게 무책임하게 빚지고 도망가고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되려 더 심한 악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빚내고 돈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 파산할 거야, 개인회생 신청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이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들임을 알게 됩니다. 사채꾼 우시지마, 실제로는 사채꾼, 빚을 진 사람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그 빚을 갚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악인이어야 되는데 되려 우리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예의 바르고 공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사채꾼보다 더 심한 악인들이 많다라는 걸 또 꼬집어서 아이러니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연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? 원래 주된 직장 다니고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미친듯이 일만 하면서 은행에 상납해야 될 것입니다. 이자와 원리금을요. 이제 이자만 낸다라는 것도 이제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. 조금만 지나면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될 거고요.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될 것 같다는 게 더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. 아무쪼록 빚을 겁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